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입니다.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이 시청해 주신 부분이요. 우리 서프컴퍼니의 경쟁력 부분입니다. 우리 20세기의 최대 물류혁명이라고 보면 컨테이너를 발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선박 위에 컨테이너를 배치하는 공간을 우리가 그 선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출입 원가의 30%에서 60%까지 고무줄이라고 합니다. 이 솔루션을 찾아낸 아주 획기적인 이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서프 컴퍼니의 최서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 저는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에서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컨테이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서 이 수출 담당 일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거기서 실제로 근무한 거 한 7년에서 한 7년. 8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예. 자, 그러면은 거기서 발견하셔서 결국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건데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좀 전에 영상에 보듯이 이 썬복이 물류비의 30%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아니 배라는 게 다 똑같지 않나요? 그 위에 컨테이너가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도대체 선복이라는 게 뭐고 선복이 이게 가격이 30% 60%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앞서서 잘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요. 그 선복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네. 컨테이너를 배 위에 이제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하고 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수출입 물류비에서 해상 운임을 이제 선복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 물류비에 있어서 이 선복 자체가 30% 60% 차지했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저희가 미국으로 보내냐 아니면 중국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전체 물류비 대비 선복 가격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30%가 되기도 하고 60%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 드렸던 건데요. 실제로 근데 같은 항로에 있어서도 실제 누구한테 선복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수십만 원 절감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남들보다 수백만 원 더 비싸게 선복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원초적인 이유 자체가 이 컨테이너 운송 시장 자체가 이미 글로벌 선사들로 인해서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정보들 자체가 되게 비공개, 폐쇄적으로 이제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영업 담당자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저기 그림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배 위에 그러니까 결국 컨테이너를 네모난 걸 쌓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게 제고하면은 그게 가격이 똑같을 텐데 그게 그런 차이가 나는 큰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 이쪽 업계 자체가 아직도 너무 아날로그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네. 정보 자체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사들마다 이 선복 가격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이 다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복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가 이 선복 가격을 잘 몰라야지 제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이익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같은 구간이어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서 LA로 가는데 A 물류사는 선복 가격이 한 1,500달러, B 물류사는 2,300달러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사들 일렬로 세운 다음에 가격 싸고 서비스 잘하는 물류사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선복을 거래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중전 이하단부터는 물류라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했었던 물류 업체를 쓰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소개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물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물류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싸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고객이 잘 안다라고 하면은 좀 가격을 싸게 판매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이 고객과의 관계에 맞춰가지고 좀 가격을 좀 높게 불렀다 낮게 불렀다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싣고 나가잖아요. 네, 그런 데는 물류비가 좀 더 쌀 수도 있고 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좀 더 비쌀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나요? 예, 충분히 현재도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라고 해도 해외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나가는 수출 구간 외에 다른 구간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기존에 없었던 구간이면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상황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박 회사하고 물류 회사하고가 어디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둘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한진해운이라는 컨테이너 선사가 있었고 지금 HMM이라는 컨테이너 선사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해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운업계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미 소수의 글로벌 선사가 거의 독과점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선복의 공급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가격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란이랑 미국이 이슈가 터졌을 때 중동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을 확 높인다거나, 예,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 선복을 거래하는 물류사들, 뭐 포워더라고도 하는데요. 포워더가 되게 영세합니다. 한국에 있는 포워더들이 거의 한 5,000개사 정도 되는데, 5,000개요? 네, 5,00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90% 이상이 한 5인 미만의 영세한 포워더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포워더를 쓰느냐, 아니 어떤 선사 영업 담당자를 아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또 각 포워더들마다 이제 견적을 내는 방식 그리고 마진을 챙기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표준화 통일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뭐 배를 더 많이 컨테이너를 싣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결국 선사의 이해관계하고 이 물류 회사가 5,000개나 되면은 그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가격 차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기업 물류사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선사 출신에 있는 영세한 포워더 사장님이 오히려 가격이 더 쌀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어떤 특정 국가에 인프라가 있으면은 뭐 중남미로 가는 경우에는 중남미 가격이 더 저렴한 이제 물류사 사장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 더 유리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프 컴퍼니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경쟁력의 핵심은 그러면 뭔가요?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구간은 이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제 동일한 이제 조건으로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수십 개의 채널로 이 선복 가격들, 선복 스케줄, 그리고 선복에 가는 흐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계속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부산에서 LA 가는 선복 가격들이 뭐 A 선사는 얼마, B 선사는 얼마, C 선사는 얼마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공유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요? 데이터는 저희가 실제로 선사들로부터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물류사로부터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런 정보 공개 자체가 워낙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좀 강제로 가져오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업 비밀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건너도 얘네가 얼마에 파는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아하. 네, 단지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정보들을 저게 빠르게 캐치해서 불필요한 이제 이 확인 과정이나 이제 뭐 영업 비용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 핵심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정부나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좀 더 투명화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을 줄이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공표 운임제라고 해서 선사들한테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각 구간별로 운임이 얼마인지 표준 가격. 네, 맞습니다. 그 표준 가격을 공표하라고 법적으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업을 한 모든 선사들은 분기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해상 가격은 일주일마다 변합니다. 일주일마다. 네, 일주일마다 변하기 때문에 불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중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제베랄리 항구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1,500불 수준으로 이제 수출 가격이 선복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조회했을 때는 한 4,000불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공표를 분기마다 한다고 해서 실제 실무에 적용시키기에는 되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이게 분기마다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해 보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이제 항구의 물동량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더 정교해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선사는 또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한 선사가 한 10개에서 많게는 뭐 한 수십 개의 선사가 있는데 실제 메인으로 글로벌리하게 하는 선사는 HMM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고려해운, 뭐 남성해운이랑 뭐 장금상선 같은 여러 컨테이너 선사들이 조금씩 이제 뭐 영역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뭐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으로만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리하게 대표되는 건 HMM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MM이 대표적인 그 선사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9개 정도가 뭐 고려해운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사마다 10개가 넘는 요금을 또 이것도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데이터는 또 어떻게 해요? 예, 실제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선복 가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선복 가격에는 구성되는 세부적인 이제 가격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바프라는 이제 벙커유 가격들도 있고 뭐 컨테이너 뭐 리밸런싱 피랄지 뭐 되게 운임 항목 자체가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러한 가격들을 이제 운임성 비용이냐 아니면은 뭐 선적지 터미널에서 나오는 부대 비용이냐 아니면 도착지 터미널에서 나오는 부대 비용에 따라 이제 그 기준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순서들마다 요금 항목들이 이름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오션 프레이트라는 항목으로 해상 운임을 청구하고 있고 누구는 베이직 프레이트라는 운임으로 이제 청구하고 있고 누구는 그냥 프레이트라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는 저희가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런 규칙들을 알고리즘화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솔루션 분석 툴 자체가 너무 잘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라도 자동으로 이런 운임 분석을 해서 분류하는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그 AI 알고리즘을 가지면 훨씬 더 분석이 자세하겠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면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정확한 요금에 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가격 비교 사이트 회사랑은 또 뭐가 달라요? 이게 사실 뭐 기존에는 이렇게 좀 유사하게 이제 물류비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가격들을 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게 되면은 실제 거래를 했을 때 저희는 뭐 1,000불 알아보고 왔는데 막상 거래가 1,500불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안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을 땐 1,000불이었다라고 끝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들이 보고 온 가격을 가지고 실제 거래까지 만들어주고 거래가 완료가 되면은 실제 정산까지 저희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서 거래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단순한 거래 가격 비교 사이트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래 가격도 비교하고 그 조건 협상도 하고 그다음 실제 계약도 일어나고 경제 활동 자체 이게 전 과정을 수행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 컴퍼니라는 회사는 물류 회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AI 기반의 데이터 회사 성격도 가지고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실제로 좀 수익을 내는 건 어느 정도 물류 업무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좀 데이터 기업을 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것도 사실은 기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해운 데이터는 지금 국내에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정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가공하는 게 저희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제일 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다 보니까 이제 물류업까지 저희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는 그 부산에 있는 벤처기업 중에 이 마도로스 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해상 루트 데이터 같은 거를 하시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데이터는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나 이런 데도 이게 세계적인 이 보편적인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해서 이 선복 가격 대표적인 운임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운임 지표를 아무래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그중에 제일 대표되는 게 상해항이다 보니까 여기서 측정한 선복 가격 지수를 이제 발간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서 신뢰성을 얻고 모두가 기준을 잡는 선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는 이제 프레이토스,
유럽에는 뭐 주루어리 같은 다양한 이제 컨설팅 물류 분석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흐름과 운임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분석 연구를 계속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 수출 물류 가격이 좀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연구하고 좀 분석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중국은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뒤처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실제로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견한 물류 성과 지수란 부분들이 있는데 물류 성과 지수. 네, 그 물류 투명성 부분은 사실 저희가 되게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되게 의외로 중국, 싱가포르이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어쨌든 물류 쪽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 부분에서는 되게 좀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보면은 이 PSA라는 데 보면은 전 세계 항만 한 5만 명까지도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도 세계 항만 경영을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지난번 한진해운을 잃어버린 것도 좀 뼈아픈 거고 그러면 아직 국내도 좀 그 싱가포르나 중국보다 좀 떨어지는 거고 전 세계 항만 경영을 하는 건 아직 굉장히 싱가포르에 보면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실제로 지금 당장에 이제 뭐 물류 인프라 자체는 뭐 싱가포르만큼 뭐 싱가포르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데 지리적인 위치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보다 더 나은 거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실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서쪽에 위치해서 아시아에서 나가는 물량들이 유럽으로 나아가는 딱 교두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싱가포르에서 환적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의 위치는 아시아에서 미국 쪽으로 미주 지역으로 나가는 마지막 태평양으로. 항구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는 대표적인 거대한 항구가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미국 가는 물량들, 일본에서 유럽 가는 물량들이 다 부산항에서 환적하거나 인천항에서 환적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는 되게 유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의 수출 규모가 전 세계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국가고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수출 물량 자체 수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도 되면 인천도 충분히 이제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훨씬 더 이런 한국의 항만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능성 훨씬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실제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같이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가 실제 이제 활성화된다는 가정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되는 항구 자체가 부산항이 될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모든 연구가 이제 가장 위치가 좋은 뭐 항구를 뽑으라 했을 때는 상해항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부산항이 될 것이라고 좀 말하고 어차피 있습니다. 한국 오른쪽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부산에서 큰 정말 멋진 해양 수도로서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회사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금융이나 투자 이런 쪽에도 쓰일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은 물류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금융업으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데이터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취급하는 데이터가 이런 선복 가격이랑 스케줄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되는 이 선복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사 정보, 그다음에 물류사 정보, 그리고 어떤 제품이 실려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거의 90%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김에 대한 수출량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화장품에 대한 수출량이 늘었다거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어떤 기업의 수출 물통량이 늘었는지에 대한 선행 지표를 저희가 빠르게 좀 습득해서 어떻게 보면 뭐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의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뭐 나빠질 것이다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 물동량은 늘었는데 운임이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졌을 거고 네. 운임은 올랐는데 물동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빠졌을 건데 그게 실제 한국에서 수출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활용해서 저희가 금융 상품을 좀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물류업이 아닌 다른 업으로 저희가 좀 수익을 다각화하는 걸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모아 46 보면 당연하지 인프라 북극 항로가 말씀해 계셨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수익 구조는 어디서 수익 구조가 주로 발생하나요? 네, 실제 저희의 가장 큰 뭐 강점이자 이제 약점은 이게 운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수익을 챙기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투명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되게 맹점이라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가격은 실제 지금 시점에서 선복을 이제 구했을 때 가격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사에서 나오신 물류사분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물류사나 아니면은 중남미의 인프라 가지고 있는 물류사한테 그 고객의 화물에 맞춰서 좀 더 최적화되고 저렴한 가격의 선복을 저희가 구해오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과 저희가 실제 선복을 싸게 매입해서는 그 가격 사이에서 프라이싱을 정책을 하면서 고객도 본인들이 알아봤을 때 뭐 찾아봤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대신 저희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일단은 수익을 조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동량 자체가 많아졌을 때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희가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선복 가격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매출 추이는 어때요? 예, 실제로 저희가 23년도에는 저희가 한 매출을 한 2,300만 원 정도 좀 달성을 했고 24년도에는 한 20억 그리고 작년에 한 35억까지 해서 계속 좀 준수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가 아마 가장 이제 좀 기대되는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창업국가 이재명 정부의 누구나 창업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직장을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글로비스는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대기업에 다니다가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뭐 사실 제가 뭐 어려서 뭐 창업을 하고 싶었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예. 뭐 사실 우연찮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사내벤처 제도라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창업하게 된 케이스긴 했는데요. 사실 업무를 하면서 계속 그 조금 업무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물류 업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일도 많고 되게 힘들고 멋있는 일이 많지만 주변 친구들 봤을 때 뭐 AI다, 뭐 반도체자, 연구원이다, 막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나도 좀 이런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좀 갈증이 있었는데 마침 또 기회가 왔고 또 이 저희가 이제 창업 당시가 코로나 시점이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물류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다 보니까 그때 이 선복을 좀 자유자재로 거래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좀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 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에서 물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현대자동차의 사내벤처 부분에서 결국은 이런 제안을 해서 결국은 창업을 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안에 사내벤처가 많이 있나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사내벤처를 운영한 거는 2000년도부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거의 한 50개사 정도 이제 이미 2000년부터 계속 배출해가지고 네. 좀 이 스타트업으로서 좀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벤처를 창업을 하면은 회사에서 뭐 한 몇 년간은 월급도 주고 그래요? 아니면 투자만 하고 이제 너 나가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 실제로 1년 동안 거의 3억 원에 3억을 줄 테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당연히 기존에 받던 회사 월급 그대로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은 3억을 주고 자유롭게 해봐라. 그리고 1년 동안은 월급을 그대로 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갑자기 나가서 창업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건데 네. 사실 현대차에서 이제 이런 인큐베이팅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돈도 자유자재로 써보고 그다음에 실제 고객들 만나봐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면 좋겠냐고 설문조사하면서 오히려 그때 창업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제도겠네. 우리 네이버의 이혜진 대표하고 김범수 카카오 대표도 결국은 삼성 사내벤처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 현대자동차의 사내벤처 했던 분 중에 지금 이렇게 창업해서 나가는 게 50개 중에 야 저건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뭐 아는 기업이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실제 상장한 기업도 오토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실제 상장까지 성공한 이제 기업 대표님들 있으시고요. 애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제 폴레드라는 폴레드. 예, 폴레드라는 업체도 사실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출신의 이제 대표님이 사와서 카시트로 이제 사업을 성장시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전사적으로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 LG도 하고 하나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내벤처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 그죠?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서프 컴퍼니 이 회사 대표로서
꿈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회사가 되겠다. 저는 사실 목표하는 바는 되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되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허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관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잘 성장한 이제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는 뭐 쿠팡이 유통망을 혁신을 했었고 토스가 금융 산업을 또 혁신했었던 것처럼 저는 그냥 물류 산업 혁신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작이 데이터 공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실 공개. 이 물류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은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했을 때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내가 더 싼 가격으로 줄게로는 분명히 이 서비스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은 사실 좀 되게 소박해서 사실 그냥 뭐 누구나 그렇듯 그냥 행복한 가정에 돈 걱정 없이 그냥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게 제 되게 소박한 꿈이었고요. 뭐 사실 뭐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스타트업도 하고 이 해운업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업무적인 목표 의식이 점점 생기긴 하지만 사실 당장 제가 바랬던 거는 그냥 크게 뭐 회사에 잘릴 걱정도 없고 뭐 돈이 막 부족한 일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친구들과 만나고 뭐 동네 사람들 놀고 약간 이런 게 저의 그냥 사실은 제일 소박한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소소한 행복을 찾는데 사실은 이제 벤처라는 건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 벤처하면서 내가 이걸 잘했다 이런 결심을 이런 거 했을 때는 언제고 내가 왜 이거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좋았던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래 너네 괜찮으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잠도 잘 못 잤었거든요. 갑자기 월급 끊기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됐는데 그때 그냥 창업을 결심했던 게 가장 큰 이제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3년간 일어났던 경험들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잘했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사실 일이 힘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운 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직원들을 이제 갖춰야 되고 뭐 사실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못 뚫리겠지라는 게 있지만 이게 뭐 인간 관계들이 사실 저도 사실 사업하는데 미숙하고 직원분들도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이런 기업에서 좀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면 좋겠지만 뭐 저를 만나서 좀 고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제일 뭐 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그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구성하게 됐어요? 실제로 저랑 이제 공동 창업한 친구가 있는데 같이 현대글로비스에 입사 때부터 동기였고요. 같은 팀. 역시 동지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내벤처 준비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되게 흔쾌히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둘이서 같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보다는 조금 더 좀 의지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전환이랄지 뭐 AI 도입이랄지 이런 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창업해서 우리가 이런 인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그분들 중에 저희랑 핏이 맞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좋은 직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처음에 좀 많이 좀 유입을 했었고 지금도 같이 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운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창업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왜냐면 저도 창업에 대한 꿈이 앞서서 막 이렇게 그렇게 뭐 있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한 케이스는 맞거든요. 물론 남들이 들었을 때 사내벤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변에 되게 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창업을 하셨고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기회로 되게 잘 나가신 대표님들 많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국가에서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아직 법인 설립 안 해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금을 몇 천만 원 받는다거나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팁스, R&D 지원 사업 등 나라에서 지원해준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창업하는데 창업을 하면 나 이제 빚쟁이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실제 투자를 받아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이 이러한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되게 큰 인생의 좀 배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이 회사를 함께 계약을 해주시면 네. 한국의 물류사에,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홍보해 본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항상 만약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출입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은 지금은 저희가 해상 컨테이너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류 가격 데이터들 추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남들보다 싸게 물류를 제공해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뭐 덤탱이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비싸게 물류비를 쓰지는 않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이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요. 싸게 해 주겠다고 했으면 신뢰가 안 갈 텐데 네. 싸게 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덤탱이는 쓰지 않게 하겠다. 네, 상당히 솔직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알게 된 거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항공 이런 네. 다른 물류도 하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세 우리의 물류의 일대 혁명이 컨테이너를 발명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 선복 가격이 다 들쑥날쑥하다고 합니다. 같은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다른 혁신을 현대 글로비스에 다니시다가 또 다른 혁신을 발견해서 벤처기업을 이루신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세상은 꿈이 있기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꿈이 있기에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꿈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향한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선복 가격의 글로벌 스탠다드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의 물류혁명을 이루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서브컴퍼니 최선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올해는 이제 산불 걱정을 좀 덜해도 되는가 이런 얘기하고 많은 뉴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올해도 산불이 나는가 걱정이 많았었는데 눈이 내려서 다행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강원도 동해안하고 경상북도 동해안은 매년 산불 걱정을 해야 되고 또는 홍수가 크게 나거나 또는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작년에는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또 강릉은 수해도 크게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산불과 홍수와 물 부족은 결국 인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이것 동해안 지역은 특별재난 안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처럼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고 물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날을 향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때문에 태백산을 찾는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눈 구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해안 지역이 강원도 대구 경북 지역이 산불 걱정 없이 물 걱정 없이 수많은 관광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